주변에서도 다 미쳤어? 네. 미쳤어? 이게 말이 돼? 네. 왜 그래? 대체 이 안정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이 사실 또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는 부양해야 될 아이들도 있었고, 네. 이제 사실 초보여가지고 제가 또 인테리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집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했을 텐데 네. 그냥 맨땅 헤딩 그냥 다 처음 해보는. 그랬더니 6월쯤 지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학교를 나와 고시원을 차렸습니다의 저자 노지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나와 고시원을 차렸습니다. 저자 노지현이고요. 전직 20년 차 공립학교 교사였었고요. 현재는 고시원 원장이자 숙박시설 운영 대표, 그리고 이제 고시원 그 숙박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브 강사하면서 네. 현재 작가와 강연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3년 전에 네. 첫 책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책으로 사실 저희 성장일기 구독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3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책으로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첫 번째 책을 쓰신 저자분이 두 번째 책 쓰시면서 또 다시 오고 하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각이 돼요, 작가님이. 아, 네, 맞습니다. 뭐 책의 종류도 달라졌고, 사시는 삶도 달라졌고, 네. 정말 보통은 이제 뭐 내가 첫 번째 책을 쓴 거에 대해서 뭐 비슷한 유의 책을 쓴다거나, 뭐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나은 걸 쓰는데, 지난번에는 진짜 뭐 학교, 네. 교사로서 책을 썼다면은, 네. 진짜 이번에 책은 완전히 교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교사를 그만뒀을까?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뭐 요즘에 교사에 대한 뭔가 처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서 뭐 MZ 세대 교사분들은 뭐 임용됐다가 금방 뭐 그만두는 경우는 종종 뭐 있어도 이제 20년이나 하는 세월을 하셨는데 이 시기에 이제 그만두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한다? 이런 건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교사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 이제 학생들하고 자존감과 꿈에 대한 수업을 제 교과랑 연결시켜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과학이라는 교과는 자존감이나 꿈에 대한 수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제 과학 개념하고 인문학 책 내용을 연결해서 수업을 한 7, 8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고 꿈에 대한 생각도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과학 개념을 가르치는 교사에 안주하고 싶지 않고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어른을 대상으로 이런 인생과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가로 살고 싶다. 그와 같은 꿈이 더 큰 꿈이 생겨서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지. 뭐 회의감이나 아니면 뭐 이제 제가 어쨌든 고시원을 차렸으니까요. 고시원 원장이 되려고 학교를 그만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좀 제 인생 이막은 제가 더 관심 가고 더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네, 그게 제가 그만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꿈이 있더라도 이제 내 주어진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저도 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내가 뭐 대학생 때는 사실 뭐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고 네. 연결될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조금 뭐 소득이 줄어들거나 좀 불편한 걸 감수하면은 얼마든지 뭐 나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데 뭐 결혼도 하셨고 그쵸. 가족도 있으시고 네. 또 이제 그동안 버는 소득에 대해서 쓰는 소비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딱 그만두다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난 꿈이 있으니까 꿈을 찾아갈 거야 라고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모하고 좀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뭐 주변에서는 뭐 어땠어요? 주변에서도 다 미쳤어? 미쳤어? 이게 말이 돼? 네. 왜 그래? 이제 뭐 이런 거였죠, 사실은. 왜냐면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나온 나이가 45세, 45살 정도 됐었고, 한 30대만 돼도 또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40을 넘은 나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이 사실 또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는 부양해야 될 아이들도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막
굉장히 적금을 많이 들어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왜냐면 이제 교사는 특히나 제 발로 나오지 않으면 쫓겨날 일이 없어요. 그쵸. 쫓겨날 일이 없는데 그걸 내 발로 나간다는 거를 주변에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뭐 하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진짜 더 웃긴 거는 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뭔가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이해가 된다. 저도 왜냐면 저는 제 속으로 제 마음속에서도 너 진짜 왜 이래? 왜 미쳤어? 왜 나가려고 그래? 그냥 살아도 되잖아. 막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그런 반응들이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러고 나면 꼭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 나가서 뭐 할 건데? 그쵸. 이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뭐 할 건데 했는데, 이제 제가 또, 나 강연가 하려고. 이러면 사람들이 뭔 뜬구름 잡는 얘기냐. 지금 무슨 이 40 넘어가지고 웬 강연가냐. 강연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쵸.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학원을 간다던가, 뭐 교습소를 차렸다거나. 교사니까. 그렇죠. 네. 교사라서. 이제 그럼 오히려, 그래, 그럼 해봐. 이렇게 할 텐데, 밥벌이나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은 약간 좀 그런 반응이 많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뭐 나와서 고시원 차려서 내가 이제 그동안 벌던 소득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예 없었고 없었어요. 그냥 나는 강연가라는 걸 해보고 싶다. 네네. 이거 하나로 이제 그만두신 네.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네. 제가 이제 강연가로 이제 해서 책을 먼저 써야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먼저 쓰려고 했다가 이거 만약에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처음에 이제 퇴직금을 쓰려고 했죠. 근데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내가 이제 했는데 강연가라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 무대에 언제 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금으로 까먹으면서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어쨌든 제가 추구해 가려면 일단 내 생계 수단을 먼저 만들어 놓긴 해야겠구나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고시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에서 고시원 원장으로 이런 커리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둔 그 포인트에서의 그 판단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안정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뭐 그게 뭐 설렘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내가 바라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 안정이라는 걸 이겨낸 작가님 그 본질적인 그 감정은 뭐였어요? 일단 제가 이제 뭐 계획을 뭐 거창하게 세우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아찔해요. 너무 무모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인 거지. 네. 만약에 정말 잘못됐으면 이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날 수도 있을 만큼의 선택이긴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일단 제가 좀 믿을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길은 열린다. 길은 열리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향해 가면 이루어낼 수 있다. 약간 그런 믿음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쨌든 뭐 1, 200이래. 그땐 정말 1, 200이었어요. 네. 1, 200이 작다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제 월급의 한 절반만이라도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그 하한 선까지 좀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자신조차 못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또 주변에서는 다 이제 너 왜 나가냐, 너 미쳤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더 흔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책인 것 같아요. 책? 네, 책을 좀 많이 읽고 그게 이제 7, 8년이 됐잖아요. 어쨌든 제가 네. 이제 자존과 아이들 학생들과 꿈과 자존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관련된 책들 또는 성공에 관련된 책들 어쨌든 그런 책들이 저한테 나름의 어떤 신념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믿음과 신념. 그래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가게 되면 네. 결국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이게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제 교사로서 뭔가 안정된 삶을 다 벗어 던졌는데 대체 이 안정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2030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과거에 뭐 안정적인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 이제 올인을 하던 때도 있었고, 뭐 교대의 인기가 높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안정성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최고의 가치인 것인데 그것을 던졌다? 그것보다 중요한 뭔가 삶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박차고 어쨌든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을 선택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되냐? 뭐가 더 가치 있고 옳은 것이냐? 라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어쨌든 교사 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 15년, 20년 동안에는 저는 그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제 일에 있어서 교사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저는 이제 찾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나름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커지는 거죠. 저의 그릇이 커지니까 이제 이 세계가 약간 이제 저한테는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조금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여곡절이 없어. 네. 삶에 어떤 우여곡절과 네. 뭐 좀 그런 아픔과 시련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네.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니까 약간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 이제 정말 어떤 갈등되고 방황하고 자기 삶에서 고민이 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한테는 절절한 거예요. 어쨌든 저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훨씬 저는 이쪽에 이제 가치가 생긴 거죠. 내가 인생 2막은 이제 이렇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왠지 강단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어른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안정을 포기해라고 했지만 제가 10년 후에 제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때 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 이 위치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면 위치를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어떤 그릇,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설계, 약간 그와 같은 것들이 제 안정보다는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정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편안하잖아요. 뭐 큰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뭐 꿈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안정적인 시장을 박차 나오고 퇴직 후 현실 어떠세요? 그 생각대로 좀 괜찮았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퇴직 후 현실은 네. 정말 참담했죠, 사실.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일단 뭔가를 대비해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적금 통장 하나 없었고 그리고 뭐 재테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밟지도 못했고 그래서 정말 퇴직한 당시에는 그냥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금이 다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부부 교사였기 때문에 저희 그냥 두 부부의 월급이 4인 가족에 딱 맞게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뭐 대출금 갚고 학원비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내고 이러면 딱 그냥 그 월급 다 사용되어지는 이런데 만약 제가 퇴직을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쵸.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몇 달도 좀 운영이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생각하면은 정말 퇴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엔 사실 그랬던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내가 뭔가 강연을 하고 싶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일단은 그만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 경제적으로 뭔가 좀 뭐 교사할 때 번 거에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시원이라는 걸 선택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뭐 다른 선택지는 없으셨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었을 테고 아니. 유튜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이 뭐 고시원을 선택하는 계기는 뭐예요? 아니 네. 전혀 그런 데 관념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정말. 근데 진짜 삶이 희한한 게 제가 이제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어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바로 그 퇴직하기 직전에 무급
휴직이었어요. 네. 네, 무급휴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됐었거든요. 바로 그 전에 사직서 내기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나의 자리는 이제 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들은 게 네.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말고 저는 네. 도시형 생활주택을 들었어요. 아. 약간 그게 오피스텔 같은 맞아요. 건데 되게 좀 네. 저렴한 원룸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면 거기서 월세를 뭐 6, 7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두 개 사놓으면 한 100만 원, 120만 원이 받겠지? 이래서 이제 평택을 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평택에 반도체 네. 들어온다고 해서 네. 거기가 이제 월세 잘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평택까지 갔다가 그 평택에서 이제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또 이제 그 동료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분한테 그냥 고시원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뭔가를 막 비교해보고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럴 것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죠. 정말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분이 그럼 고시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어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직행해가지고 고시원 사업에 뛰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그분은 뭐 고시원을 하진 않고 하진 않으셨는데 그냥 본인이 좀 관심이 있어서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예, 것 중에 예. 하나였는데 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된 거죠? 네네. 정작 본인은 못하시고 못하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이제 하게 됐죠. 네. 네. 그럼 이제 수업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들으면서 오셨어요. 이거다. 아니요. 싶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네.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이게 진짜 근데 뭐 막 이거다 이렇게 느낌이 오진 않았고요. 그냥 그때도 그냥 절박하고 간절히 때문에 이거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고시원 인수할 때 임장을 막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 이사 가려고 해도 내 아파트 살 곳을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고시원 임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또 막 좀 예쁘게 잘 꾸며진 고시원을 인수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허름한 거 그런 것만 보러 다녔어야 됐거든요. 그걸 이제 고쳐서 좀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할 생각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날버릿하던 거라서 네. 그게 고시원 앞에 가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시설 보고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막 중간에 누구 나오시면은 막 뭐라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막 뛰쳐서 그냥 나가고 그래서 막 또 그때 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춥고 힘들고 막 금방 깜깜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어쨌든 확신이 있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걸 해서 어쨌든 좀 경제적인 토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약간 그 마음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개를 보셨어요 그렇게? 한 50개 이상은 본 것 같아요. 50개? 전국에 있는 거를? 아니. 서울하고 네.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나와 있는 고시원 50개 정도를 보시고 그럼 첫 번째는 어디다 하신 거예요? 노원 쪽. 노원 쪽에? 네네, 그 고시원을 선택하게 된 뭐 계기는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권리금이 그때 당시에 좀 저렴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저렴한 이유는 네. 그 원장님이 공사를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드시고 해가지고는 중간에 그냥 좀 싸게 이렇게 인수 조건 내놓으신 그런 고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좀 저렴했기 때문에. 네. 뭐 저렴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공실이 많다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왜냐면 그런 것들은 네. 그렇죠. 40개 방이었는데 10분 채워져 있고 30개가 공실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도 하다만 거였기 때문에 공사도 마무리 좀 해야 됐고 그래서 또 인테리어 비용이 좀 더 들어갔죠. 아무래도 인테리어 또 더 해야 했으니까. 네. 근데 뭐 초보자가 보기에는 네. 40개 방인데 30개가 공실이야? 일단 이런 상황에서 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굳이 잘 되는 고시원을 왜 팔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거기는 잘 되는 고시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니긴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뭐 본인도 이제 안 되니까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이제 파는 건데 내가 이렇게 뭐 약간 망한 고시원을 사가지고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뭔가 의심과 두려움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아니 그때는 그럴 생각을 할 네.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어떻게든 일단 고시원을 하나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거를 나는 잡아서 네. 밸류업 해가지고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 그 음. 마음 하나로 임했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공실이 많고 이랬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이러면은 못 덤비죠. 못 덤비고 그냥 난 이거를 어쨌든 더 좋게 해서 이제 다 채워가지고 성공시켜야 된다. 이제 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예를 그 이제 50개를 보셨다고 하니까 네네. 50개 중에서 내가 가진 자금으로 뭐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고시원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네.
거기서도 거리. 뭔가 입지나 거리나 이런 그렇죠. 것들 고려했을 때 집에서 진짜 거리. 몇 개가 없었는데 네네. 쏙 마음에 드는 게 그래도 그나마 그거에서 이제 접근을 그렇죠. 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뭐 혹시 뭐 거기에 뭐 인수 비용이나 실제로 뭐 책에 써 있긴 하지만 완전 대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네. 공사도 몇 번씩이나 네, 네. 반복해서 또 하시고. 네네, 맞아요. 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고 얼마나 뭐 고치신 거예요? 어쨌든 다 해가지고 네. 2억 중반, 2억 네, 중반. 조금 네. 넘었어요. 2억 중반. 왜냐면 제가 이제 좀 거기 그 나중에 설비 쪽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네. 어쨌든 조금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원 상황은 조금 이제 하셨어요. 그 전 원장님이 해놓으셨지만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 또 방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개만 하시고 이제 몇 개는 또 남아 있고 막 이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 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제 그 당시 인수한 고시원의 뭔가 구조라든지 모습을 좀 묘사해 주신다면 어땠나요?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조금 그 화장실, 공용 화장실 같은 거랑 그다음 주방 정도는 다 좀 이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셨어요. 깨끗했구나, 그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해놓으셨고 이제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고시원 방 예전 버전들은 굉장히 좁고 요즘 고시원들은 요즘 만들어진 네. 고시원들은 좀 방 사이즈가 커요. 근데 예전 고시원들은 방 사이즈가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좀 낡고 지저분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되게 낡아 보여도 이제 도배장판을 싹 다시 해요. 다시 하고 그다음 가구 같은 거를 좀 다 바꾸고 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좀 지저분하고 낡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다시 도배장판 하고 가구 바꾸고 그다음 좀 예쁘게 좀 꾸미고 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좀 새롭게 해놨죠. 네. 그럼 이제 그 공용 주방이나 이런 공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상태였고 네네네. 이제 방들을 새롭게 다 꾸미신 네, 거예요? 방이랑 그다음 이제 네. 복도, 네. 복도에 페인트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일이라고 해서 바닥에 이제 타일 같은 걸 좀 깔고 네. 그다음에 계단에도 타일 다 깔고 그다음에 이제 엘베가 좀 작동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엘베도 또 다시 위아래로 올라가게 하고 뭐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 네. 그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페인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페인트를 했는데 이제 뭔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네. 다시 또 하신 얘기는 근데 그거는 뭐 비용이 그래도 꽤 클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크죠. 네. 왜냐면 그리고 일단 공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초보여가지고 제가 또 인테리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집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했을 텐데 네. 그냥 맨땅 헤딩 그냥 다 처음 해보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견적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견적 받으면 사실은 이제 사장님 오셔서 실측을 해요. 실측을 하면 아 여기는 이제 얼마 듭니다. 뭐 이제 이렇게 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아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보내고 다음 분 견적을 받고 이렇게 비교를 그쵸. 했어야 되는데 네. 오셨는데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뭐 가격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네 잘 해드렸어 이러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처음 오신 분하고 그냥 뭐 바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너무 초보여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문 색깔을 고르러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벽 색깔은 대부분 화이트를 하니까 하고 문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컬러 칩을 보고 골랐는데 정작 딱 칠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문색이 아닌 거예요. 너무 촌스러운 핑크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미 페인트도 샀죠. 이미 그쵸. 섞었죠. 그거를 이미 바르고 계시죠. 이런데 저 이 색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왔다리 갔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래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장님 이거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페인트 다시 또 새로 구입하고 그 전에 이제 발랐던 데에 또 다시 바르셔야 되고 했는데 아니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 돈이 더 들었죠. 사실 네, 페인트를 네. 새로 구입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이 다음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행하셨어야 돼요. 저희 공사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친환경 페인트가 없으니까 문만 다른 페인트를 좀 하자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냄새 나는데 하루면 없어진다.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입시자들한테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한 거죠. 머리 아프다, 속이 울렁거린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페인트 냄새가 약간 락커 냄새 있잖아요. 약간 그런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인트를 또
또 이거 안 하겠습니다. 다시 친환경 페인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시 친환경 페인트로 칠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 덧발라면 다 사라지나요, 냄새는? 네, 맞아요. 네. 냄새는 어쨌든 하루 정도면 다 빠지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어쨌든 이제 좀 하루 이틀 좀 미뤄졌죠. 공사 일정이.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공사 다 끝내시고 네. 이제 공실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공사 중에는 아마 사람들 오지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30개 정도가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네. 나중에 이제 채우긴 다 채웠어요. 네. 공사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사가 한 3월쯤에 끝났는데 일단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채웠어요. 근데 그게 빨리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사실 그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이제 실습 오는 그 간호실습 친구들이 저한테 그때 연락을 되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신나게 채웠죠. 야, 역시 이게 된다. 가능하구나. 막 이러면서 채웠는데 그랬더니 6월쯤 지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실습이 없어요. 6월 이제 이후에는 실습이 없으니까 실습 친구들은 연장이 없고 그냥 실습 끝나면 다 집에 가는데 이제 실습 친구들을 제가 24명인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는 또 대학생 친구들인데 6월이면 또 방학인 거예요. 또 그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또 빠지니까 결국 또 30명이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이게 30명이 나갈 때는 우르르 금방 나갔는데 6월에 그냥 거의 다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다 안 채워지더라고요. 30명이 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1명, 2명.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방을 다 못 채우면 이제 월세도 못 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그럼 고시원이 적자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터가 안 잡힌 고시원에 터를 잡다 보니 생기는 에피소드이고 사실상 이제 터가 잡힌 고시원은 적자는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만약 그 당시에 또 이제 30명 우르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여서 네. 굉장히 막막하고 좀 불안하고 힘들었던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고시원을 인수를 하면은 네네. 그 고시원들은 대부분 이제 월세 이상의 이제 수입이 그렇죠. 들어오는 건데 네. 작가님이 인수한 경우는 좀 네네. 특별하게 이제 그렇죠. 수리를 하던 네. 도중이었고 이제 네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거기서 좀 빠지면 이제 적자가 나는 네네. 상황이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잘 공시를 또 이제 조금씩 해서 네, 한 7월 말 8월에 거의 다 채우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터가 다 잡혀 있어서 네, 지금 잘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니 그 고시원은 한 달 단위로 그러면 계약을 하나요? 네네. 한 달 단위인데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실습 학생들을 받으면 뭐 2주, 3주, 6주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 친구들이 저는 좀 장기 친구들로 바뀌었어요. 장기라는 거는 이제 뭐 3개월, 네. 6개월,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해졌다. 네. 그 말씀은 이제 보통 이제 고시원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고시원에 대한 이미지가 막 있잖아요. 막 이제 뭐 되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네. 뭐 진짜 뭐 외국인 뭐 근로자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 뭐 경제적 빈곤층으로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진짜 가는 사람들이 고시원에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학생들이나 뭐 네네. 단기 임차가 네. 필요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주로 사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 하신 말씀 맞아요.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지내시는 고시원들도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깔끔하게 싹 그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요층이 바뀌어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네. 허름한 고시원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다 보면 입실료가 저렴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러면 그 입실료를 내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가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시설이 좋게 되면은 좀 입실료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입실료를 낼 수 있을 만한 수요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요층이 바뀌었고, 원래 네. 저희가 그전에는 되게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수요층이 좀 젊은 분들로 다 바뀌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학생들, 아까 말한 실습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그래서 좀 학생 수요층으로 저는 많이 바뀐 상황이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직장인들,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약간 고시원이 예전과 다르게 1인 거주, 그러니까 1인 주거 공간으로 많이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짧게 뭐 몇 개월만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원룸을 가게 되면 1년을 살아야 그쵸.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중간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 채워야 그쵸. 되고 뭐 공과금 관리비 이런 것도 다 내야 되는데 고시원은 보증금도 없고 거의 보증금 해봤자 한 10만 원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공과금을 또 따로 안 내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따로 안 내니까 딱 입실료만 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라면도 주고 어쨌든 이제 뭐 요즘 쌀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짧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어떤 1인 주거 공간이 됐다. 이렇게 좀 보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고시원에 살 건지는 입실료에 따라 구분이 된다. 약간 네, 네. 거기서 많이 그럼 이제 이게 결정되죠. 일종의 뭐 고시원의 양극화가 이제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 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고시원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약간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고 그렇죠. 정말 네, 이런 고시원이 네. 있다는 거죠? 진짜 비싼 프리미엄은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이 넘어요? 네네. 고시원인데도. 야. 네네. 근데 이제 네. 대부분 이제 좀 중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40에서 50. 요즘 이제 주거 비용이 많이 좀 비싸지니까 그쵸. 예. 그래서 고시원이 하나의 1인 주거 공간으로 예, 많이 대체가 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고시원은 어느 급의 고시원인 거예요 지금? 저는 아까 이제 나름 프리미엄급이었는데 네. 지금은 막 풀 옵션으로 들어서 아까 말한 뭐 네. 8, 90만 원, 네. 막 100만 원 이런 고시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중급이 됐지만 그때 제가 이제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나름 프리미엄급으로 예, 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고시원이라면은 어떤 거를 제공해줘요? 사시는 분들한테?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희 고시원 기준으로 네. 이제 모든 고시원마다 다 달라요. 이제 저희는 이제 예전처럼 밥을 해놓진 않고요. 네. 쌀을 제공해드려요. 아, 밥을 이제 해놓진 않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막 밥을 해서 서로 이렇게 퍼서 먹고 그쵸. 이렇게 안 하고 아. 자기가 만약 뭐 하고 싶으면 이제 쌀 해서 요즘은 이제 밥 금방 되니까 네. 그렇게 자기 먹을 밥을 하시고 그래서 쌀이랑 그 다음에 라면이랑 저희는 이제 3분 카레 짜장 같은 거 네. 뭐 햇반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김치 제공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김치는 안 하고요. 아까 커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겨울철 같은 때는 뭐 이제 유자차나 레몬차 같은 차. 예. 그래서 쌀, 라면, 커피, 차, 예, 3분 카레 짜장. 예. 그다음 뭐 주방 세제. 뭐 이런 거 세탁 세제, 네. 예, 그다음 뭐 물티슈, 키친타월, 뭐 저희는 좀 그런 제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뭐 이제 그런 물건들을 놓으면은 이제 뭐 라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가져가서 뭐 당근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없나요? 아 그래서 네. 처음에 네. 그러면 어떡하지 네. 고민했는데 네. 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막 그거를 갖다가 쟁였다가 막 네. 알아서 파시고 이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많이 채워서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 정도 해주는 고시원이 그냥 평균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보통 고시원 하면 그 정도만 하는 건가요? 근데 이건 진짜 고시원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쌀만 제공하시는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쌀 김치 네. 이렇게 제공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쌀 라면, 그냥 뭐 이 정도. 근데 진짜 더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케바케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 네. 그럼 작가님이 뭐 수많은 고시원을 보셨을 테고 지금도 이제 막 교육과 컨설팅을 네네. 하시는 입장에서 야, 이런 고시원도 있더라. 야, 이런 것까지 제공한다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쌍화탕. 쌍화탕? 네. 쌍화탕은 뭐 제품을 얘기하는 거 진짜 뭐 다른 거예요? 다린 거. 근데 이제 그분이 네. 제가 거기서 정말 놀랐는데 네. 그 원장님의 남편분이 네. 한의사이셨어요.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네. 다려놓은 정말 팩 있잖아요. 그런 쌍화탕을 이제 학생들 공부할 때 먹으라고 그걸 정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제공하지 말고 그냥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자. 이제 그럴 수도 입실료를 있죠. 네. 저렴하게 하는 가장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맞아, 같은데 맞아. 네.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진짜 그냥 원장님의 운영 방법이세요. 네. 내가 만약에 주변에 이 정도 안 넣네. 그럼 나도 그냥 별로 이만큼 안 넣고 나는 입실료 좀 저렴하게 해줘야 돼. 할 거야.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비품을 막 많이 넣어주다 보면은
관리를 또 해야 그쵸, 돼요. 관리도 해야죠. 네. 막 쌀 떨어지면 쌀도 넣어줘야 그쵸. 되고, 뭐 라면 떨어지면 라면 그쵸.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난 그런 거 관리 안 하고 대신에 그냥 좀 입실료 적게 맞겠어. 이러면 그냥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원장님들 나름의 노하우고 그냥 운영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네. 그럼 이제 뭐 고시원 운영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수강생이 이제 네. 물어보는 거죠. 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 관리도 귀찮고 그냥 입시를 좀 저렴하게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고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주변 고시원에 어떤 걸 넣는지 일단 봐라. 왜냐면 주변 고시원 정도는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 고시원이 입실료도 비슷한데 이 정도까지 넣어주고 있어. 그러면 이제 같이 넣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고시원도 별로 넣지 않고 있어. 네. 어쨌든 그 약간 주변 고시원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두 개씩 빼보기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차는지 안 차는지를 좀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라면, 그러니까 고시원을 찾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뭐 한 달에 40만 원인데 뭐 라면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어. 여기는 한 37만 원인데 라면이 없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3만 원, 뭐 2만 원 더 주더라도 있는 곳을 간다라는 게 잠깐 생각이 어떠세요? 그거는 네. 진짜 그런 부식이 기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있으면 좋다. 그렇죠. 옵션 같은 네. 거지. 있으면 좋은 거지. 네. 그걸로 아예 고시원에 네. 어딜 가느냐가 바뀌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정도, 그 다음 가격,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 비둥비둥하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가긴 하겠죠. 근데 큰 기준은 약간 부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나 아까 쾌적한 정도, 관리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설, 뭐 방이 좀 커야 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창이 바깥으로 나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쪽이 더 좀 기준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 룸 컨디션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에어컨이 큰 고생을 시켰잖아요, 작가님을. 네. 네. 제가 아니, 그 에어컨 문제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진짜 그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고시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냉방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없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고요. 네. 저도 이제 고시원 해보기 전에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중앙 냉방식이라 해서 스탠드형이 있어요. 저희가 주로 이제 집에서 네, 스탠드형 그쵸. 에어컨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은 바람이 어디로 나오죠? 뭐 바람이 앞으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앞으로 나오면 대부분 이제 스탠드형이 복도에 서 있어요. 그럼 복도로만 바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방으로 보내줘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탠드형을 상상해 보세요. 스탠드형이 있으면 그 앞에 날개 있는 데를 막아요. 챔버 같은 걸 막아요. 그러면 이제 요 앞에 부분을 막으면 바람이 어떻게 갈까요? 위로 가요. 가겠죠. 맞아요. 위로 가요. 그래서 위로 가서 천장을 통해서 천장에 이제 관을 만들거든요. 네. 천장 관을 통해서 방방 이런 식으로 네. 방마다 바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겨울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에어컨이 4대 중에 2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에어컨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 인테리어 비용에 에어컨까지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4대를 다 새 제품으로 바꿔놨어요. 네. 그 3월쯤에 이제 그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 4대를 다 새 걸로 스탠드형을 딱 해놔가지고 너무 이제 뿌듯했죠. 뿌듯하죠. 뿌듯했죠. 네. 이제 냉방까지 나 이제 완벽해. 이제 네.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때 설치해줄 때 그 기사님이 설치해주시고 바람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했는데, 에어컨에서 되게 가까운 쪽 방들은 거의 이제 스탠드 에어컨 하나에 한 9개, 10개 방이 연계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양쪽으로 네. 한 5개씩 그럼 10개가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쪽에 있는 방들은 잘 나왔는데 에어컨에서 먼 끝방 쪽에 바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봤죠. 기사님 근데 끝방에 바람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어컨만 설치. 나는 이제 여기 바람 앞에 잘 나오니까 나는 이제 다 했다라고. 그래서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냥 그러고는 에어컨 끄고 그래 이제 더워지면 틀자 이랬는데 이제 5월 그때는 이제 23년도였거든요. 네. 그때는 한 5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에어컨 틀었는데 끝방에 바람이 안 나오는 거. 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끝방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덥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네. 덥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 돌리자. 이제 막 계속 돌렸어요. 24시를 돌리자. 왜냐면 더우니까. 그래서 24시를 돌렸는데 문제는 이게 더 시원해질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는 원래 이제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있으면 아래쪽 하단 쪽이 바람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원래는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차갑게 해서 위로 보내줘야 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바람이 아래쪽으로 찬바람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복도만 시원해. 이제 방들은 점점 더 안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끝방들만 안 시원했는데 이제 절반 이상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네, 왜냐면 네. 바람이 역으로 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일단 오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위로 충분히 위로 전달이 못 되기 때문에 막 계속 돌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론가 바람이 빠지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위로 못 가니까 아래로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 이를 계속 돌리면 이제 컴프레셔가 나간다. 그러면 제가 사실 그 에어컨 4대 하고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2주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이제 내가 이게 멈추면 그럼 이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지금 이 정도 더위 생각해보세요. 여기 못 살아요. 그쵸. 에어컨 작동 안 되면. 그럼 사람들 또 다 나간다는 얘기고 나는 이걸 또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고 너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막 하루에 저 견적 받는 거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루에 막 2-3팀씩 불러가지고 네. 막 그들한테 이제 그들 어쨌든 저보단 전문가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 그다음에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막 계속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천장을 다 털으라는 표현 쓰시거든요. 털으라는 천장을 다 뜯으라는 얘기. 뜯고 그 안에 아까 천장에 그 에어컨 관을 다시 큰 관으로 넣어서 천장을 다시 막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입실자들도 거의 또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 피해, 어쨌든 이제 그 리스크를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더 눈물 났던 이유는 그렇게 관공사를 해도 이 에어컨 자체가 좀 작은 에어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에어컨 그 덕트 사장님들 말씀이 해봐야 안다. 그 관까지도 해봤는데도 안 되면 에어컨을 더 또 큰 평수로 바꿔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정을 못 내겠더라고요.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천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지? 이거 완전 원점인 거예요. 처음부터 또 시작이야. 그래서 막막했는데 너무 다행인 건 그랬던 와중에 이제 그 어떤 한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최소한으로 그 천장을 뜯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몇 개 구멍만 뚫어가지고 네. 관을 다 큰 관으로 바꿨고 그래서 이제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관이 굉장히 너무 작은 관이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는 네. 막막했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거의 그 견적 받는 데만 한 3-4주 정도 걸렸거든요. 와. 그래서 막 피말리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근데 오직 그분만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뭐 다 뜯어야 된다가 거의 대다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에어컨을 어차피 그 돈이면 그냥 개별 에어컨을 다 설치해라. 근데 그것도 공사 엄청 들거든요. 그쵸. 개별 에어컨 설치해라, 또는 뭐 팬을 달아라, 뭐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로 에어컨 그 천장을 다 뜯어야 된다. 그게 대다수였어요. 왜냐면 관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럼 그렇게 1호점 하시고 2호점 언제? 2호점은 딱 1년 후에. 1년 후에? 네, 1년 정도. 그럼 돼서. 그런 이제 에어컨 이런 문제 다 겪으시고 이제 좀 할만하겠다 이 생각이 드신 건가요? 할만하겠다기보다는 또 그것도 이제 직장 생활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유동성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시원이 어쨌든 제가 그때 계속 터 잡는 시기였잖아요. 저는 딱 터 잡힌 좀 안정적인 걸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한 12월쯤에 또 이제 그 실습생층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층이 완전히 그때 바뀌지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또 12월 나가니까 6월에도 나갔는데 또 12월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또 요 친구들 나갈 정도의 그 유동성만 버틸 수 있는 2호기를 하나 해야겠다. 결국 그게 또 저한테는 동기가 돼서 2호기를 알아보게 됐고, 네. 그런데 이제 2호기는 이렇게 좀
인테리어 한 거 말고 네. 조금 그냥 시설 되게 오래된 거 그런데 그냥 정말 역세권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네. 거. 그래서 수요층이 좀 이렇게 젊은 친구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뭐 학원생도 있고 이런 그런 데를 좀 잡았어요. 대신에 이제 인테리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좀 깔끔하게 청소만 깨끗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호점은 방이 몇 개예요? 거기는 20개. 20개? 네. 그럼 60개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럼 이제 2호점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딱 진짜 입지로서 선택을 딱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네. 입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 네, 왜냐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네. 어쨌든 꾸준한 수요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꾸준하게 오는 수요층은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노원도 사실은 뭐 유동 인구나 뭐 그런 게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데 이제 제 그 1호기가 좀 여기에서는 살짝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 내에 어떤 직장인 수요보다는 그 내에 학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수요층이 좀 바뀐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역에서 가까운 게 운영하기는 조금 쉽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역에 가까운 거를 찾는 게 일단은 고시원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비싸죠. 가격이 비싸다. 이제 근데 이게 고시원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방 가격, 그 다음에 그런 컨디션, 좀 새 거인 건 더 비싸고, 그 다음 조금 허름한 거는 좀 이제 투자금이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입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입지만 생각하고, 딱 나는 입지 좋은 데만 할 거야. 나는 딱 뭐, 수익률이 되게 좋은 데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어쨌든 기준을 잡으시면 그렇게 가지만 사실상은 이제 좀 다른 것들도 같이 그 변수를 함께 생각하면서 골라야 된다. 네. 그럼 고시원을 이제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한 2년 반 2년 반? 정도는 됐죠. 거의 3년 정도 네, 다 3년, 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럼 3년 딱 이제 해보시니까 이제 또 2개를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는 이제 뻔히 보이실 거잖아요.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고시원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시원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좀 진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상 고객들. 네네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상 고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약간 피해 의식을 가지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실례를 들으면 네. 한 분이 약간 그 앞에 뭐 독극물이 있다는 거예요. 복도에 독극물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본인의 밥 할 때 누군가 내 밥에 독극물 넣는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조금 좀 정신적으로도 네.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 만나면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말이 안 통하고. 근데 사실 그때 그 복도에 그 독극물이 뭐였냐면 저희 방역 소독 같은 걸 하고 네. 나면 그 약간 하얗게 이렇게 네. 좀 남는 게 있어요. 그 소독 자국인데 그거를 이제 뭐 독극물이다 어쨌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니까 이런 분들을 사실은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뭐 강남이라고 해서 없냐면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디서든 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나면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쓰레기방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좀 이것도 안 만나는 분들은 원장님들 중에 이런 쓰레기방 안 만나는 분들도 안 만나세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또 만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좀 입실료를 미루고 좀 미루다 나중에 몰래 사라지시기도 하는 거죠. 사라졌는데 나중에 방을 열어보면 이제 완전 온통 거기가 이제 쓰레기로 가득 차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고시원이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어려움도 있다. 문제가 한번 터지면 굉장히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결국 사람이 제일 힘든 거네요. 네, 왜냐면 시설은 어쨌든 이제 원인을 찾으면 시설 어쨌든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해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은 약간 늘어질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좀 실갱이하는 기간이 또 정 안 되면 정말 명도 그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누군가 이제 입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겠네요, 이게.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고시원 수업을 할 때 네. 약간 그런 운영편을 얘기해 드릴 아. 때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좀 왜냐면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미 여기 살고 계신 분이 30명이 있다 쳐봐요. 그쵸. 그러면 이 30명의 어떤 생활을 안전하게 그쵸. 저희가 또 쾌적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끔 저희는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을 저희가 잘못 받으면 요 나머지 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입시 문의 받을 때도 되게 좀 조심해서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아 근데 뭐 그런 낌새 보인다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뭐 거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 거절은 네.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방을 이미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방을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긴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요 방이 예약이 돼 있는 방인데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언제쯤 나오는데 이제 그때 들어오실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시원 제가 만약 한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 그런 뭐 쓰레기방 문제도 있겠지만 돈을 안 내고 버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뭐 말씀하셨지 원룸 네네네. 이런 것들은 네네. 뭐 보증금을 크게 받으니까 네네. 뭐 한 3달 밀려도 사실은 문제가 네네. 맞아요. 보증 까면 되니까. 그런데 아까 얼핏 말씀하시기로 뭐 보증금도 적게 뭐 10만 원 정도 네. 뭐 받는 경우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거 이 사람이 한 달만 좀 밀리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적자를 보는 그렇죠. 보증가 된 거잖아요. 이런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입시를 받을 때 좀 잘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잘 받았고 이분이 뭐 두세 달은 진짜 잘 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안 내시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쓰레기방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사실은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버티는 것보다 낫다. 아, 그쵸. 네. 버티는 근데 건 이제 낫겠죠. 안 내고 계속 버티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실 수 있게끔 어쨌든 또 저희가 해야 해요. 그쵸, 해야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좀 나름의 또 노하우가 필요한데 좀 어렵긴 하죠. 그런 경우가 이제 제일 좀 힘들죠. 사실 고시원에서 제일 좀 상위 레벨. 네. 왜냐면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안 내고 버티시면은 계속 저희가 모시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예. 저희는 이제 기회 비용도 다른 그쵸. 분을 이제 못 모시니까 다른 분들이 못 오시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분을 어떻게 나가게 해야 되죠. 네. 그럼 그런 거에 뭔가 발생 빈도수라고 할까요? 뭐 많은가요? 아니면 뭐 그냥 진짜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때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이제 그 고시원마다 약간 그 입실료가 또 그쵸. 다르잖아요. 입실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나 위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그러니까는 개별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뭐 확률적으로 뭐 1년에 몇 번 이상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런 게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고시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1년에 한 건도 없을 수 있는 고시원도 있고 그 고시원마다 정말 다르다. 네. 퇴직을 하시고 이제 고시원을 2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으로서 이제 살고 계신데 뭐 전에 다녔던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 동료분들은 이 소식을 알고 있나요? 그럼요. 반응이 어떤가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네. 2번째 책 쓰고 나서 네. 이제 다시 예전 동료분들, 네.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후회 안 하냐고. 그쵸, 물어보겠죠? 후회 네. 안 돼. 이제 이걸 처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후회가 되냐고 물어보는 이유를 이유가 뭘까? 왜 후회하냐고 물어보세요. 전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선택을 급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급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그러니까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가 보니까 좀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쵸. 이게 궁금했겠죠. 그런데 왜냐면 사실은 이제 교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요즘 교사들이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굉장히 평탄한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보기엔 이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소고생하는 그쵸, 예. 그런 길을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사소고생하는 길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후회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때 막 행동하지 못했을 때 막 갈등만 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 막 방황하고 갈등했던 때보다 행동한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다. 네.
행복하고 좋다. 왜냐면 만약 그 교사의 길을 제가 가는 이 제 교사의 길을 그냥 좀 평탄한 어떤 아스팔트 길을 한다면 네. 진짜 자갈 길이에요. 제가 지금 나온 길은 이 세상에 그쵸. 나온 이 길은 네. 네. 자갈밭이고 뭐 네. 어쨌든 이제 푹푹 빠진 진흙길인데 그런데도 제가 제 인생을 어쨌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그다음에 또 개척해 나간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큰 성취감과 그다음 어쨌든 진짜 이럴 때 있어요. 막 정말 눈물 나 막. 네. 막 눈물 나고 막 내가 진짜 네. 왜 나와가지고 이러지 하는데 그것마저도 무슨 네. 드라마 주인공처럼 네. 아 내가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또 한장 또 성장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혼자 독백하듯이 근데 이게 제가 제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느낌과 감정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보다는 그냥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날이죠. 이제 처음 이제 퇴직을 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이제 결국에 이제 고시원을 했을 때 이제 거의 3년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이 과정을 다 알고도 다시 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예?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아 고시원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고시원이 제가 어쨌든 잘 세팅만 해놓으면 물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고시원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했던 고시원 털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고생이 좀 있었지만 이게 터가 잘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세팅만 좀 잘 해놓으면은 매일 가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러다 보면은 제가 뭐 직장인처럼 막 그때 9시부터 6시까지 그쵸. 또는 뭐 요식업 같은 걸 하더라도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묶여 있어요. 예, 막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묶여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 고시원 사업은 그렇게 많이 묶여 있진 않아요. 몸이. 그러다 보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어쨌든 뭐 다른 투자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또 강연가와 작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저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굉장하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할 거냐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다시 하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뭐 일주일에 일과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되세요? 일주일에 정말 이제 잘만 터만 잡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청소 세팅을 대신에 좀 많이 해놨어요. 전 월수금 그 청소 업체 여사님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목토일은 저희 당근에서 또 여사님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이렇게까지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월수금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한 번씩은 여사님들 한 번씩은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비품도 아까 말했듯이 뭐 물티슈 떨어졌으면 넣어놓고 뭐 휴지 떨어졌으면 넣어놓고 이제 그런 비품 관리까지 해주시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저는 자주 안 가도 워낙 그 베테랑으로 잘 해주세요. 청소 자체를.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고시원도 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청결 깨끗해야 되고 그런 관리만 잘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쾌적하면 그럼 이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청소 관리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다 고시원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이것도 어쨌든 투자의 관점 봤을 때는 내가 뭐 고시원을 인수하는데 얼마를 쓰고 뭐 고치는데 얼마 해가지고 총 투자 대금이 얼마 들어가서 뭐 매달 얼마가 나온다라는 이 수익률을 계산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고시원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네. 지금 기준에서는 그냥 1억에 200 정도로 보고는 있어요. 그 2.4%인가요? 그죠. 네. 예, 24% 정도. 네, 24%. 네, 24% 네,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역마다 좀 달라요. 강남은 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24%까지 안 나오고요. 또 약간 수도권은 또 그렇게 나오고, 이게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시원은, 네. 그렇게 높게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을 청소를 다 외주를 주고 해도 네. 남는 게 있군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직접 네, 청소하세요. 내가 해야죠. 네. 청소비를 이제 세이브 하시려고 본인들이 직접 청소하시고 이것도 이제 원장님들 나름의 노하우다. 네. 주변 원장님이나 뭐 가르쳤던 이제 교육생들 분 중에 또 원장이 된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있나요? 그만두지 않고요. 2호기, 3호기를 늘리십니다. 늘리는 경우 있어도 아직은 그만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네.
안 하는 원장은 있어도 하나만 하는 원장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두 개로, 두 개를 세 개를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하나를 갈아타세요. 더 큰 수익이 좀 더 크고, 뭐 이제 좀 관리가 편하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시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내가 아파트를 사야 돼. 네. 그럴 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놓기도 하시고 하는데, 주로 더 확장을 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시원의 지금 뭔가 운영의 형태, 뭐 일종의 창업의 형태가 뭐 대부분 이제 기존 고시원 인수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아예 생상가에 이제 본인이 공사를 다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 만들어요? 요즘 만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뭐 그냥 기존 거를 많이 인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입지 좋은 데에 상가 같은 데 들어가서 신설, 저희가 이제 신설한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설을 지금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 이제 고시원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한창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뭐 건물 없이 월세 받는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고 예, 예. 또 뭔가 소액을 투자해서 내가 이제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돈도 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제 실제 뭐 그렇게 적은 돈으로 정말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할 만큼 이제 정말 좋은 하나의 창업의 길인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나오지 않은 그 이면에 숨겨진 뭐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 그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제 소액의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의 고시원 시장은 완전 소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1억 이상이 1억 있어야 이상이 되고요. 있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액은 거의 2, 3천만 네, 원, 뭐 그쵸. 이렇게 해서 뭐 경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할 때 소액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근데 1억대 물건도 흔하진 않고요. 지금은 한 2억대 이상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투자금을 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크다면 큰 편인 거예요. 지금 현재 와서는. 왜냐면 지금 임대 시장 같은 게 많이 좀 무너졌고 네. 임대료 해봤자 4%에서 7%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20% 이상씩은 나니까 수익률 자체로는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투자하고 뭐 품 이만큼 적게 들여서 시간 여유 가지면서 수익률 그러니까 20% 이상 본다 하면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할만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이제 그런 뭐 배워서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들 좀 이렇게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나 봐요. 그러면 이제 지인 하는 거 보시고 또 이제 같이 해보시고 이런 분들도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고시원 2개가 있지만 거의 나가지 않고 이제 뭐 다 외주를 돌리셔가지고 시간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네. 이 고시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제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고 그래서 고시원은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의 저한테 이제 월급과 같은 현금으로 또 만들어주고 또 시간적 자유도 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을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작가와 그다음에 강연가의 길을 가는데 제 투자, 제 스스로 더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좀 강연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들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성장읽기 구독자분들, 일단 저는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저는 이제 인문학 책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하고 더 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려고 그 꿈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에서 고시원 원장이라는 굉장히 색다른 커리어를 만들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이제 강연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곧 50빛 이제 다 되어 가거든요. 그냥 나이보다는 제가 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나아가면 언젠가 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찾아오신
노지현 작가님을 뵈니까 이제 3년 후가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네. 네. 또 다음에 이제 강연가로서 또 새로운 책으로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학교를 나와 고시원을 차렸습니다의 저자 노지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